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계원리 강의에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제목은 뭐 회계원리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이 내용들은 회계원리의 범위에 있는 것도 있고 회계원리 범위를 넘어서 중급회계의 범위까지 있는 것도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와 중급회계 그 내용을 일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먼저 유형자산의 개념 그리고 유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란 무엇인가? 자,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리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생산에 사용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한다, 타인에다 임대를 할 때도 사용한다, 또 관리하는 활동에서도 사용한다. 그죠? 한마디로 영업활동에 사용한다 이겁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체가 있다 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 자, 그것이 유형자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주된 영업활동 과정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이 장기다. 즉 장기간 동안의 사용 목적이다.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이다.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자,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 말은 유형자산인데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도 일부 있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것은 결국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감가상각이 아닌데 그 이유는 좀 달라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용연수 자체가 즉 사용기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 기간이죠. 사용 가능 기간, 즉 내용연수 자체가 무한대입니다. 토지의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설 중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없다?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건설이 끝나야 영업활동에 사용되는데 아직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건설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내용, 그 이유가 좀 다르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먼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산은 뭐가 자산이냐? 미래 경제적인 효익이 되는 것이 자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이 되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죠. 미래 경제적 효益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유형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유형자산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자산이 되려면 당연히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되려면 당연히 유형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다.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장부에 기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토지. 자, 토지는 개정과목 명칭으로는 우리가 토지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 종류를 보면 사실 대지, 임야, 전답 등등등 해서 종류를 보면 많은 종류의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정과목 명칭으로는 대지, 임야 이런 개정과목은 안 쓴다 이거예요. 토지라는 개정과목으로 통합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목적의 토지, 비업무용은 제외한다. 매매 목적의 토지, 이건 뭡니까? 매매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고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목적의 토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아니고 사고 파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재고자산입니다. 같은 토지라도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이건 꼭 토지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사용 목적이 아니라 사고 팔기 위해서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건물이라면 그것은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고자산,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비업무용은 제외한다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지금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뭡니까?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한다. 그 조건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비업무용이다? 비업무용이면 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회사의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토지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자, 건물에는 건물도 역시 중요한 종류가 많이 있죠. 뭐 공장 건물도 있고 사무용 뭐 어떤 빌딩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주택도 있고 건물의 종류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도 건물도 개정과목 명칭으로는 그냥 건물이라고 통합해서 쓰지 각각의 용도별로 개정과목을 분리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물을 운용 유지하는 데 필요한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기타 부속 설비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제품을 생산하는데 보통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축물. 자,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건물하고는 별개의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건물도 구조물이고 구축물도 구조물이에요. 그죠? 근데 건물이 아닌 구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닌 구조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건물이라고 하면 그 건물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건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건물을 이용합니다. 그죠? 사람이 그 건물을 이용해요. 이용한다는 것은 주택이면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 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무용이면 사람이 그 건물에서 자기 비즈니스 활동을 거기서 하는 것이죠. 생산이면 사람이 그 건물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하거나 생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을, 기타의 비즈니스 활동을 사람이 그 건물 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사람이 그 건물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냉난방 시설이나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부속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물이라면 그건 건물인데, 그게 아닌 구조물이면, 그게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구축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축물은 토지나 건물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토지의 효익은 증가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교량, 댐, 저반시설, 활주로, 방파제 등등과 같은 것들, 이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에 관련한 책에서 구축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구조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방파제로서, 활주로로서, 제반시설로서 그 토지의 효익을 그만큼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축물이라고 한다. 기타 토목설비와 공작물 등등.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아까 잠깐 설명했죠.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건설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그래서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기록은 하되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자,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일종의 우리가 보통 이제 원가회계 같은 걸 배워보면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약간 그 제공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공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 안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이고, 건설을 위해서 도급을 줬다면 도급 금액, 그리고 건설을 위해서 취득한 기계 등등도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여러 가지 유형 자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차량 운반구도 있고 선박, 항공기 등등 계정과목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면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하더라도 회사의 유형 자산으로 당연히 인식하면 안 돼요. 그죠? 회사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회사의 유형 자산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용 비품 등등 유형 자산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자산의 개념과 유형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형 자산은 먼저 취득을 해야 취득의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매입이죠, 매입. 매입을 통해서 취득을 한다. 대표적으로 취득을 해야 드디어 이제 보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유형 자산을 보유하면서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연수가 종료되든지 아니면 내용 연수가 종료되기 이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처분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용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취득을 할 때 중요한 결국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어야 장부에 얼마라고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은 얼마라고 기록을 하죠. 토지 얼마 이렇게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형자산을 보유하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감가상각이라든가 감가상각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재평가라든가 또는 손상과 관련한 문제, 유형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재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이제 배우게 된다 이겁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보기 전에 먼저 유형자산뿐만 아니고 모든 자산은 매입을 하거나 또는 제조를 하거나 매입, 제조 또는 건설을 하거나,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산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꼭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또는 건설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겠죠.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취득 원가가 됩니다. 취득 원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유형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산의 취득 원가, 그 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할 때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자,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고 취득 이후에 보유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유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보유하면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소비하거나 또는 그것을 판매하거나,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익, 매출이 창출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이 수익, 매출이 창출될 수 있는 상황,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가 취득의 단계입니다. 만약에 판매한다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또는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까지가 취득이에요. 그까지가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용 또는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가 취득이다. 결국 수익, 매출의 창출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까지가 모두 다 취득의 단계다. 그럼 그 취득의 단계에서 사용 소비했다면 그건 다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상품, 건물, 토지 등의 매입, 그리고 제품의 완성, 품질 검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건물 등의 건설, 자, 이런 등을 통해서 그게 완료가 되어야, 그래야 팔 수도 있죠. 사용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단계가 될 때까지가 취득이다. 자, 그래서 이 취득의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이 사용 소비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취득 원가가 된다. 그 자산에. 그게 바로 취득 원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 취득을 하려니까 만약에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또는 그 취득의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등등.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취득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이 있고, 그걸 통해서 발생한 비용들이 있다면 그것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취득원가의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유형자산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하고 회계처리의 흐름을 보면, 자, 유형자산을 이제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죠.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의 과정에서 취득원가가 발생하죠. 그럼 그 취득원가 안에는 당연히 유형자산을 매입을 했다면 매입원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매입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 뭐 세금을 포함해서
뭐 취득세나 등록세나 뭐 이런 세금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들, 자, 그런 비용도 다 취득원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유형자산을 운반할 때 쓰는 운반비, 취득 과정에서의 운반비예요. 설치비, 그 시운전을 통한 시운전비, 취등록세, 각종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부대 비용을, 이런 비용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그냥 포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계정에 기록을 한다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형자산 계정에 기록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자산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형자산은 이제 취득을 완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 사용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사용한다? 영업활동에 사용한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면서 뭐 제품을 만들든지 판매 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수익,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 유형자산을 얼마만큼 사용했는가 하는, 유형자산을 얼마만큼 사용해서 매출이 나왔는가. 자, 이게 이제 서로 대응이 되어야 하겠죠. 이게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매출 수익이고 유형자산을 얼마만큼 사용했는가. 이게 바로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서로 대응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형자산의 사용분 추정은 유형자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체계적인 어떤 사용분을 추정하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다. 그래서 수익과 매출하고 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이게 사용분이다 이거예요. 감가상각비하고 서로 대응이 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그 기간에 손익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형자산의 구입가격, 구입가격이라 함은 실제 지급한 구입가격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급한 거. 그래서 관세라든지 환급 불가능한 취득과 관련한 세금은 당연히 가산을 해야 됩니다. 가산해야 되고,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 등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이제 차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뭔가 표현이 좀 어렵죠. 이제 KIFRS를 기준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좀 어려워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취득원가라고 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죠? 표현을 조금 더 다르게 한 걸 뿐이에요. 자, 취득을 하는 그 상태, 취득을 할 수 있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들어간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가 바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 사실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는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매입,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서 발생한 종업원 급여, 그다음에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과 관련한 원가,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 이게 이제 시운전비 아닙니까? 시운전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차감한다. 시운전비, 시범적으로 운전 가동을 하면서 제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제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생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는 없고 뭐 시운전비가 100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품이 몇 개 나왔어요. 그럼 이 제품은 정상적인 판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시운전 단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그냥 헐값으로 판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운전비는 100원 들어갔지만 헐값으로 팔아서 한 30원만큼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실제 들어간 돈은 100원이 아니고 70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뭐 6번까지는 이거 자체를 뭐 외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 읽어보면 당연히 읽어보면 이건 그냥 예시예요. 예시인데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취득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된 원가다. 직접적으로 투입된 원가라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아니라 7번, 8번이 아직 여기는 없지만 7번, 8번, 9번이라도 여기에 직접 취득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거라면 다 취득원가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원칙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자, 복구 추정 원가인데요.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사용하겠죠.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가서 그때 자산을 해체하거나 해체 제거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환경오염 시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내용연수 종료가 됐을 때 해체하고 제거하고 복구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근데 그때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있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복구 추정 원가라고 하는데 이 복구 추정 원가도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물론 이것은 10년 후, 20년 후에 복구 추정 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자, 앞에 나왔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그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라고 했잖아요.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이르기까지가 취득원가고 그에 이른 후, 그 후에는 어떠한 원가가 들어갔다,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취득원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이른 후,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자,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자무금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상태에 이른 후에 사용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사용이 들어갔다 하거나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그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상태에는 이미 간 거예요.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미 이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미 갔기 때문에 그 취득의 과정은 끝난 겁니다. 끝나고 나서 끝났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지 못하거나 완전 조업도 수준에 못 간 겁니다. 이거는 사용되고 실제 취득의 과정이 끝난 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발생한 거는.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 같은 초기의 가동손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 가동손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뭐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핵심은 뭡니까?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된다? 이 말은 이미 취득의 과정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취득의 과정이 끝나고
사용하면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취득의 과정은 이미 끝난 후에 발생한 손실인 겁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읽어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것도 역시 취득의 과정이 끝난 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라고 나왔는데 뭐 각종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문이 길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현혹돼서는 안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거는 취득 과정이 끝난 후에 발생한 거구나.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경우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할 때 들어가는 원가? 그거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건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죠? 유형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예를 들면 광고 및 판촉 활동과 관련되는 원가. 이거는 광고 판촉비죠. 광고비, 판촉비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유형자산은 포함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예를 들면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과 같은 거. 당연히 유형자산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유형자산의 취득하고는 별개로 영업활동을 위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의 영업비용 항목으로 판관비와 같은 항목으로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 및 일반 간접원가. 관리비죠, 관리비. 그죠? 자, 그래서 이상 유형자산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